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편의 장례식장에 갔는데 내연녀가 웃고 있었고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끝이 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오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고 그날 제가 뭘 입고 나왔는지 어떻게 도착했는지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다만 장례식장에 들어서던 순간의 공기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갑고 무겁고 숨이 막히는 냄새였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상주로서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남편을 잃은 아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화장은 지나치게 또렷했습니다. 조문객처럼 보이긴 했지만 묘하게 시선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빤히 보다가도 고개를 살짝 돌려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 사람인가 했습니다. 남편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조문을 하고 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어도 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아 정신이 없던 와중 제가 잠시 휴게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바로 오늘 웃음이라니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분명히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용한 미소가 아니라 안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시 빈소로 돌아왔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조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고인의 사진 앞에서는 눈가를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이상했습니다. 아까 그 웃음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인사를 했고 시어머니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만 모르는 사람이었나? 그 여자는 상주석 근처를 자주 오갔고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묘하게 중심에 있었습니다. 누가 물을 챙기면 당연하다는 듯 받았고 누군가 말을 걸면 짧지만 확신 있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 장례식의 일부인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잠시 뒤 남편의 회사 동료라는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잠깐 말을 멈췄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그분은? 그가 시선을 보낸 쪽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닙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짧은 대화 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은 계속 사람들로 붐볐지만 제 시선은 계속 그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가끔씩 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진실이 이 장례식장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웃고 있었던 이유를 반드시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이 장례식이 단순한 이별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는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장례식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빈소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그 여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던 여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여유 있는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평범한 조문객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고 정황을 확인하느라 잠시 돌려받은 상태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가 알고 있던 번호였습니다. 결혼기념일. 그 사실이 더 씁쓸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단체방, 거래처 가족 단톡방.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망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봐요. 더 미룰 수 없어요. 당신 말만 믿고 기다렸잖아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리자 그보다 훨씬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진 관계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보고 싶다. 이제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문장들이 제 눈앞에서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와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같은 사람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검은 코트, 또렷한 화장.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보다도 기이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 여유, 그 확신에 찬 눈빛, 그 웃음의 이유가 모두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아 두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상주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야는 훨씬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마치 유가족 중 한 명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의 회사 상사가 조문을 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인사를 마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참, 그분도 오셨네요. 그분. 저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 말씀이신가요? 제가 일부러 모른 척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만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것.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야. 살다 보면 다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지. 그 말이 왜 그때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여자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없을 때는 상주석 근처에 앉아 있었고 마치 제가 자리를 비켜주길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 바로 앞에서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 그 순간 제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그 여자를 몰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여자는 무언가를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것이 있다고, 이 장례식이 끝나면 자신의 자리가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겠다고. 그 여자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가 그 거짓을 만들어줬는지, 그리고 남편이 진짜로 남긴 것이 무엇인지 모든 걸 끝까지 지켜본 뒤에 한 번에 정리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빈소에 혼자 남아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속이더군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지만 당신이 만든 이 판의 끝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던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질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로 다시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 안에서 정상적인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이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많을 때는 조용히 뒤에 있다가 사람이 뜸해지면 자연스럽게 상주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원래 내 자리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보다 그 여자를 더 자주 쳐다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조문객 중 몇몇은 저에게 인사를 하고 난 뒤 그 여자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 여자는 먼저 대답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애매해졌습니다. 부정도 인정도 아닌 가장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형제, 친척, 사촌들까지. 빈소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여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시댁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여자와는 몇 번이나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히 합의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제가 잠시 빈소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작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를 보자 둘은 동시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니? 시어머니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발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장례식의 중심이 이미 저에게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주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제 앞에서 오가지 않았습니다. 장례 절차, 조문 일정, 심지어 발인 시간 이야기까지
제가 없는 곳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잠시 맡아둔 역할일 뿐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 여자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말에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 쥐어졌습니다. 힘들었던 건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해 같이 살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인정받고 있는 건 그 여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장례 지도사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주분 외에 혹시 또 따로 챙겨야 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되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계속 요청을 하셔서요. 저쪽. 그 여자를 말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장례식은 이미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밤이 되자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상주석 근처에 앉아 조문객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때 시동생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형수, 혹시 형이 생전에 다른 얘기한 거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모든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이 장례식이 이렇게 흘러갈 걸 미리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상주실 한쪽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무언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유언, 권리.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새벽 빈소에 혼자 남아 영정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 모든 사람을 자기 계산 안에 넣어두었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계산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판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는 걸 말입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더 이상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상주인지, 누가 가족인지,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기 전 반드시 한 번은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셋째 날 아침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 수는 줄었지만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얼굴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지독할 만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운전에 있어서는 더 그랬습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았고 피곤할 땐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벽 시간 혼자 차를 몰다 단독 사고로 사망했다는 게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 접수대에서 담당 장례 지도사가 제게 서류 몇 장을 건넸습니다.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넘기던 제 손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관련 안내.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뭐죠? 제가 묻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인 명의로 꽤 큰 보험이 하나 들어 있어서요. 절차상 안내드리는 겁니다. 꽤 큰 보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남편은 보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랬습니다. 언제 가입한 건가요? 제가 다시 묻자 그는 서류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최근입니다.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근 1년. 그 시기는 그 여자가 등장한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날 오전 경찰이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망 경위에 대해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는 했지만 질문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망 전날 고인과 통화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이한 행동이나 걱정되는 말은 없었습니까? 저는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잠시 메모를 하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인의 차량 블랙박스가 일부 구간에서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은 곧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 여자는 유난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자주 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빈소 밖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아직은 조용해요. 그쪽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쪽, 문제.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의 개인 물품이 담긴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갑, 시계, 서류 몇 장. 그중 제가 처음 보는 서류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수익자란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륜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었던 이유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쓸데없는 생각 좀 해.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보내줘야지.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 말 속에는 부탁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시댁의 태도, 그 여자의 확신, 보험, 그리고 사고라는 단어.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급함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면 누군가는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아닐 거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장례식장은 더 이상 애도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계산이 오가는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증권을 본 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터뜨리지도 그 여자를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착각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태도 변화를 느꼈는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장례식에 다음 사람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장례 셋째 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빠진 시간, 빈소에는 저와 그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뭘 말하는 건가요? 제가 차분하게 묻자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이미 허락받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저한테 약속했어요. 약속.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장례식 끝나면 다 정리된다고요. 유언도 남겼고 보험도 그렇고. 그 여자는 말을 하면서도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웃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묻자 그 여자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그 고백은 사과도 죄책감도 아닌 승자의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고 시댁도 이미 알고 있으며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한테는 말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다 어른들끼리 정리된 일이야. 정리된 일. 저만 빼고 모든 게 정리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편의 죽음을 이미 한 번 다 정리해 놓고 장례식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필요도 동요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정리.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정리해둔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완료. 유언장 초안 작성. 문제 생길 경우. 어머니 쪽에서 정리. 모든 문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 줄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몰라도 됨. 그 사람. 그건 저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파일의 맨 아래에는 남편도 계산하지 못한 단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식 유언 아님. 공증 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맞물렸습니다.
그 여자가 믿고 있는 건 완성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말로 약속했고 초안으로만 남긴 불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여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여자는 저를 향해 처음으로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곧 변호사가 올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다려봅시다. 그 여자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체념했다고 물러설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판은 조금씩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웃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끝까지 유지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여자가 모르는 단 하나의 사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장례식은 완전히 다른 결말로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변호사가 온다는 말 이후로 장례식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조문을 왔지만 대화의 중심은 이미 애도가 아니라 그 이후의 문제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조용히 섞여 들어갔습니다. 장례 넷째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간단히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말투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례 끝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 거야. 정리. 그 말은 이 집안에서 참 편리하게 쓰였습니다. 사람도 감정도 관계까지 한 단어로 치워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한테 약속한 게 있어.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한 사실이라는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판은 짜여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가 장례식장으로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고 말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빈소가 아닌 작은 상담실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 그 여자는 마치 이 자리를 기다려왔다는 듯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문서가 있습니다. 그 말에 그 여자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그 웃음을 조금씩 굳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정식 유언장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순간 말을 잃은 듯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초안 상태의 문서이며 공증이나 증인은 없습니다. 그 여자는 급히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 여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동요가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 말과 함께 서류 몇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집, 토지, 차량. 겉으로 보기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법인 명의였고 일부는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그 여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사업 확장을 하면서 상당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자산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순자산은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히 저한테.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역시 전액을 수령한다고 해도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가 믿고 있던 미래가 종이 위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법적 배우자입니다. 그 말이 조용히 방 안을 울렸습니다. 법적 배우자. 그 말은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제야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날 저녁 장례식장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상주석 근처로 다가오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몇 번 포착됐습니다. 그 대화는 늘 낮은 목소리였고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례식장 옥상에 올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계산을 넘어섭니다. 그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보상을 믿었고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정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판 위에 제 자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모르는 사실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판은 되돌릴 수 없게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변호사가 돌아간 뒤 장례식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말소리는 더 낮아졌고 눈길은 더 자주 엇갈렸습니다. 특히 그 여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마치 모든 걸 손에 쥔 사람처럼 당당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확인하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를 볼 때도 예전처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자주 흔들렸고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것이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확실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없는 복도 끝에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러웠고
어딘가 설득하려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보험은 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그 사람 직접 했어요. 저도 같이 확인했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확신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혹시 변경 처리된 날짜 확인해 봤어요? 그 여자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날짜가 왜 중요하죠? 저는 그제야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요해요. 아주. 그날 새벽 저는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망 관련 추가 확인이 끝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사고 전날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고인은 사망 하루 전 응급실을 다녀갔습니다. 가벼운 사고로 처리됐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의식 저하 가능성, 약물 영향 배제 불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마침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유언 초안, 그리고 사망 전날의 병원 기록. 그 여자가 끝까지 몰랐던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만 유효하다는 점. 그날 오전 보험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하나하나 내밀었습니다. 병원 기록, 사망 시각, 수익자 변경 신청 시각. 담당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곧 확정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믿고 있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 여자는 보험사와 통화를 하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 멀쩡했어요. 전화기 너머의 말이 어땠는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초점 없이 흔들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 여자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너 뭘 알고 있는 거니? 그 질문은 확신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만 알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한테는 말하지 마. 그 말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들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판이 자기들 뜻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밤 빈소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있었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숨겼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이 숨긴 것보다 더 큰 진실이 당신을 덮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끝까지 몰랐던 단 하나의 사실. 그건 이 싸움의 승패를 이미 결정짓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리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아이 방에서 들려오던 숨소리마저 멀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생각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숫자를 썼으니까요. 우리 결혼 기념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혼자 기억하던 날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최근 삭제 폴더였습니다. 지워도 남는다는 걸 그 사람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 주차장, 약 봉투, 그리고 장례식장보다 며칠 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옷도 아니고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얼굴로 남편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본 바로 그 웃음이었습니다. 사진의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던 그날보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분명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확인해봤고 실제로 외근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배경은 병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 간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간판 이름, 병원 주소, 모든 걸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바로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 있는 간호사는 제 이름을 듣자마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보호자분이셨군요. 그 한마디에 이미 절반은 알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기록 열람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망자의 의료 기록은 직계 보호자만 가능하다며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는 몇 번이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기록지에는 남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 사유, 진단명, 보호자란 그 보호자 이름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입원 날짜는 사고보다 정확히 사흘 전. 진단명은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치명적인 병이었고 의사는 급성 악화 가능성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오래 못 산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지 뒷장에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 연명 치료 관련 문서, 그리고 보험 관련 확인서. 그 모든 서명 아래에는 남편의 이름과 그 여자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현실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병원 갔다 왔다며? 누가 말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괜히 쓸데없는 데 들쑤시지 마라. 사람 죽은 마당에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저 말고 다른 사람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이메일 계정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에 자동 로그인 되어 있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험사, 법무사, 그리고 사전 정리라는 제목의 폴더. 그 안에는 문서 하나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마지막 정리. 열어보는데 손이 한참 떨렸습니다. 그 문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를 것. 울 필요는 없다. 이미 모두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장 마지막 줄에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웃어도 그건 계획의 일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웃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파일을 닫고도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정리라는 제목 아래 적힌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날 그녀가 웃어도 그건 계획의 일부다. 장례식장에서 웃던 그 얼굴이 이제야 설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의심하는 눈으로 한 줄 한 줄을 뜯어봤습니다. 문서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병원 입원 전, 입원 중, 그리고 사후. 사후라는 단어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례 절차, 조문객 대응 방법, 그리고 사람별 행동 지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초반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말 것.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에게는 이미 관리 대상이었던 겁니다. 상속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어머니가 먼저 정리해 줄 것. 내연 관계에 대한 질문은 사실무근으로 통일. 그리고 그 아래 그 여자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는 장례식장에 반드시 참석시킬 것. 아내와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게 하되 존재는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좋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왜 굳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제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를 자극하기 위한 배치였습니다. 문서 중간에는 보험 목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사망보험, 실손, 기업단체 보험,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항목 하나. 수익자 변경 완료. 변경 날짜는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익자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과 시어머니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했던 번호였지만 이번에는 질문이 달랐습니다. 수익자 변경 당시 배우자 동의가 있었나요? 상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대리 서명이 접수돼 있습니다. 대리 서명. 그 말 한마디로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돌려준 물건 중 그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가방이었습니다. 안쪽 지퍼를 여는 순간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제 서명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서명과 똑같이 흉내낸 글씨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써왔던 서명들, 혼인신고, 보험 초기 가입서,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연습장이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리.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내가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려고 해서 일이 커진 거야. 그 여자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언니, 이제 다 끝난 일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 대리 서명 확인서, 요양병원 보호자 기록 사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정리 파일을 출력해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유서가 아니에요. 이건 계획서예요. 그 여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웃음, 장례식장에서 웃던 이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 걸. 그리고 그 죽음으로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도 전부 정해놨죠. 집 안 공기가 숨막히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계산 못한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제가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계획서에 없는 이름 하나를 새로 적어 넣었습니다. 검찰. 이제 남은 건 누가 웃게 될지였습니다. 검찰이라는 단어를 꺼낸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보험금 지급이 보류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사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망 경위 및 수익자 변경 관련 조사 중 그 여자는 그날 밤 수십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원피스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 그대로 장례식 날의 그 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정리 문서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문서 작성 시점이 사망 전 며칠이죠? 사흘 전입니다. 그럼 이때 정신 상태는 정상이라고 판단되었나요? 요양병원 담당의의 진술서가 함께 제출됐습니다. 환자는 중대한 질병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그제야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제가 제출한 서류 중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리 서명 비교 감정 결과였습니다. 서명은 동일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서명을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남편이 시켜서 한 거야. 우린 그냥... 하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시했더라도 실행한 사람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웃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금은 전액 지급 보류 후 법적 상속 비율로 재산정. 그 여자의 이름은 수익자 명단에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고의성 일부 인정으로 상속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저와 아이뿐이었습니다. 그날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언니, 나도 피해자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공범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증거였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건 계획대로. 저는 그 문장 아래에 연필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니, 당신 계획은 실패했어. 그리고 수첩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모두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도 저였습니다. 장례식 날 웃던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웃은 사람은 끝까지 진실을 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남의 계획 속에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